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권자의 보호 중에 이제 방어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이제 상표권자의 보호에 크게 논점이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가 이제 상표 침해 행위, 어떤 것이 침해 행위가 되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침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상표권자에게는 어떠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제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상표권자가 권리행 또는 전용사용권자 이렇게 권리 행사를 했을 때 이제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기업의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이걸 방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어책 이것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되고, 이 방어책도 아주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1차든 2차든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밑줄 안 걷어요. 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너무 밑줄만 걷어서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밑줄 안 걷는데 잘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방어책, 디펜스를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이제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유사하지 않다. 예. 그래서 결국 또 혼동의 무혼동 항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no similarity야, dissimilarity 또는 이제 no likelihood of confusion, 혼동 가능성이 없다. 무혼동 항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게 그 권리상표하고 등록상표하고 그 다음에 사용상표하고 서로 비유사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또는 양 상표가 대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표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오인운동의 염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오인운동이 없으면 결국 비유사를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유라클 사건, 이것도 실죄가 됐던 얘기죠. 2차 시험에. 그래서 이거 오라클과 유라클이 유사하냐 해가지고 오라클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유라클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칭호에서 다소 유사한 점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업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거기 사용된 상품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등했을 때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오인운동의 염려가 없다. 그래서 비유사로 봐야 된다. 침해 아니다. 이렇게 한 판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표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non 트레이드마크 유즈 디펜스예요. 상표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해자는 자신이 표장이 자신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디펜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해자는 아니고, 침해자는 완전 침해 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alleged infringer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1차에 객관식으로도 물어보고 또 2차에 주관식으로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것을 기술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침해를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판례고요. 여러 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런 판례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표장을 이제 물리적으로는 상표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타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태양, 그런 사용 형태로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결국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거, 상표 사용이 아니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 침해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일 뿐이고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볼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소니 사건 있었잖아요. 리모트 컨트롤에 소니 기종 이렇게 얘기하는 표시는 이런 것은 이제 소니라는 그런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모트 컨트롤이다. 이런 걸 표시한 거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서적의 내용 등을 설명하게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침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기간 행물이라든가 시리즈 이런 물의 제호는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식별력이 있는 걸로 인정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영절하,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사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두 번째 항변이었고, 세 번째는 좋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당 사용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정당 사용 항변. fair use defense. 이번에는 fair use defense. 처음에는 non similarity야. 비유사하다고. no likelihood of confusion. no confusion defense고, 두 번째는 뭐야? non trademark use defense. 상표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상표 사용이 하지만 이건 뭐야? fair use다. 이렇게 fair use. 정당 사용 항변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표권의 효력을 공부할 때 적극적 효력하고 소극적 효력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공부했죠. 그러면서 소극적 효력에는 또 소극적 효력의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소극적 효력의 제한. 예.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은 뭐야? 사용금지권이거든요. 등록금지권, 사용금지권 이런 것인데 그 사용금지권을 제한하는 규정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범위 내에서의 범주 내에서의 사용은 정당 사용이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여기에 해당하는 사용이라면은 이것은 상표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사용금지권이 미치지 않으니까 정당 사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상표 등록료 납부 또는 보존에 의해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이런 것도 다 이미 다뤘습니다. 효력의 제한 때. 그 다음에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그 다음에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그 다음에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건 다 적법한 사용이니까 이런 것은 정당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사용금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침해가 아니죠. 이 가운데 요 세 번째가 시험에 문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어떤 심결이 있었어. 무효심결, 취소심결 또는 권리범위 확인의 경우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심결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이 심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신뢰를 했어. 신뢰를 하고 썼는데 재심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 심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이 되면 소급되잖아요. 소급돼서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행위도 침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 사이에 사용을 했는데 이런 재심사의 선의로, 법에서 선의라는 것은 모르고 그런 얘기, 악의로는 알고 그런다고 얘기했죠. 선의라는 건 뭐야? 재심사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사용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도 회복된 상표권을 가지고 너 침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공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자에게는 상표권 사용금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상표권 상실 항변이에요. loss of trademark defense예요. loss of trademark defense. 상실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상표 침해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권리자의 상표권이 존속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표권이 소멸되었어, 또 상실되었어, 이렇게 되면 금지청구권은 인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경우가 소멸된 경우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소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상표권의 소멸 때 쭉 배웠잖아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소멸 원인이다 하는 것. 또 전용사용권 소멸 원인도 전용사용권이나 상표 소멸 때 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는 중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제 상표권이 이제 상실되는 경우는 뭐야? 식별력을 상실했다 해가지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할 때는 식별력이 있었는데 존속기간 동안에 여러 상표 관리 소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식별력을 상실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기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식별력 상실했다는 항변을 할 수 있고, 또 등록 무효가 됐다 그런 항변도 할 수가 있죠. 예. 그것도 상표 등록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등록 무효 항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불사용 취소 항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별력 상실의 항변이야. 이거는 이제 존속 기간 동안 거래사 실정의 변화 등으로 해서 식별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식별력이 있어서 등록이 인정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들 상표들이 이제 후발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 심판을 이해관계에 있는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무효 심판에 의해 가지고 무효 등록 무효가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걸 항변을 해서 주장을 하면은 상표권이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별력 상실의 항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표장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항변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어떻게 봐도 이거는 식별력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성격의 표장의 성격이 있겠죠. 그래서 그건 잘 구분해서 여기에 해당하면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여러분 그 뭐야 이렇게 커피 이렇게 따뜻한 거 이렇게 옛날 마호병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거기 그 당시 옛날에 유명한 거에 서머스라는 게 있었어요. 서머스. 근데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케이스예요. 마호병이 있었어. 그런 건데 너무 유명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했잖아요. 너무 유명하면은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too famous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뒤를 돌아다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어느 소책자도 나왔잖아요. 한 200페이지짜리 책 소책자도 미국에 쓴 게 How to Avoid Your Trademark Problem 이라는 책이 있어요. 즉 상표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에 관한 책인데, 거기도 보면 그래. 당신 회사의 상표가 너무 유명하다고 생각하면 그때야 바로 뒤를 돌아봐야 될 때는 얘기예요. 여기 예를 들면 뭐예요? 아스피린 같은 거, 바이오 회사 아스피린. 너무 유용하다 보니까 지금 뭐야? 보통 명칭화 됐잖아. 그런 것도 뭐 스카치 테이프의 스카치 이런 거, 크라이슬러사의 지프.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는 이제 주지상표였다가 그 다음에는 뭐야? 저명상표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통 명칭이 되는 거야.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걸 상표 관리할 때 잘 주의해서 하셔야 돼. 항상 알짜 표시하고, 기자들이 특히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쓰는 수가 있거든요. 마치 일반 상품 명인 것처럼. 그러면은 미디어에 협조 공문을 보내야 돼요. 그런 거 잘하는 건 MS 윈도우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윈도우즈 하면은 이건 우리 회사의 상표라는 걸 표시하면서 하면 타임지 같은데 잡지 기사를 봐봐. 그럼 윈도우즈 하면 거기다가 별표를 딱 해놓고 맨 밑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윈도우즈는 마이크로사의 상표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인쇄되어 있다. 조그만 글씨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머스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경우야. 식별력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팔렸나 봐. 어마어마하게 팔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제품만 보면은 뭐 이렇게 보온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온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서머스. 마치 상품의 지네릭 네임처럼 지네릭 리스트 되는 거야. 보통 명칭화. 그래가지고
한때는 너무 해가지고 어떤 케이스 코트에서 법원에서 이건 보통 명칭화 되었다 라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피고 측은 그걸 입증을 한 거지.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식별력 상실 항변을 한 거죠. 그래서 이긴 거야.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머스는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다시 노력을 하는 거야. 이거 우리 회사 상표다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뭐야? 식별력을 다시 또 재투득한 걸로 인정이 돼가지고 이때는 침해로 인정해줬어. 예. 그런 케이스가 있어. 이런 거 말고도 재봉틀에 옛날에 싱거라고 있어요. 싱거라는 재봉틀이 있어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런 식이야. 지금 크라이슬러의 지프 광고하는 거 봐요. 다시 취득하려고 막 지프는 TM이라고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우리 회사의 크라이슬러사의 상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식별력 상실 항변, loss of trademark right. 그걸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등록 무효의 항변이에요. 등록 무효의 항변.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침해 소송 당하면은 이제 첫째 상표 유사하냐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사용한 게 상표 사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되고, 또 이게 식별력이 상대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따져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 등록에 무효 사유는 없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 너 등록됐어? 그러면 너 파일 스토리도 쫙 보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봐. 선행상표 또 이거와 유사한 또 선행상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쫙 보는 거야. 또 여러 가지 그거 외에 또 다른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뭐야? 무효 심판을 거는 거지 뭐. 무효 심판을 걸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효시키면은 이제 침해가 아닌 거,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니까 무효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고, 후발적 무효사유는 그 해당하게 된 때부터 이제 없어지는 거고, 아무튼 그 타이밍을 잘 봐서 이제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해소송 개정 중이야? 그러면 나는 무효 심판을 걸어? 무효 신결이 확정이 됐어? 그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잖아요? 그럼 상표가 침해는 없는 거잖아.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디펜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어? 그래도 무효 심판을 걸어. 그래 무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뭐야? 법원이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 해가지고 가처분 기각을 해. 그러니까는 여러분 회사가 무효를 소송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무효 사유에 해당하냐 아닌지를 따져보는 게 좋겠죠. 또 그 밖에 다른 디펜스 할 수 있는 건 따져봐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무효 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사용 취소 항변이야. 근데 뭐야. 침해 금지는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어. 침해 금지는 불사용 상표를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3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불사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잖아요. 119조랑 3호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불사용 취소를 걸어. 나는 취소 심판 소송, 침해 소송 디펜스 해가면서 한편 내가 원고가 돼가지고 공격자가 돼가지고 청구인이 돼가지고 심판을 청구를 해. 그래서 취소 신결이 확정이 됐어. 그러면 뭐야? 더 이상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인정션을 내줘야 되는데 침해 금지. 법원에서는 뭐야? 이거 뭐야? 권리가 다 없어졌는데 무슨 인정션이냐? 금지 청구를 할 이유,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금지 청구는 배척이 돼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디펜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특허권하고는 달리 특허권은 실시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표는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해야 돼, 등록상표를. 그것도 그 침해 상표가, 그 사용 상표가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해야 돼. 그리고 그 동일한 상품이 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있어야 돼. 이때 동일한 것은 동종을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걸 얘기해. 그러니까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판례는 그렇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손해배상 상표권 있으니까 원부부 그리고 상품 있네 그래서 소송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그럼 너 사용하지 않잖아. 해가지고 뭐야, 디펜스라면은 손해배상 청구가 배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누가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쓰지 마라, 너 썼던 거 장부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에? 그런 경우에 그걸 다 응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딱 뭐 유사하다 그러면은 중지해버리면 돼. 장부 내놔라면 안 내놔도 돼. 왜? 그거 장부를 왜 내놔? 손해배상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안 쓰고 있다 그러면은 권리만 등록만 받았지 안 쓰고 있다고 쳐봐. 쓰고는 있는데 뭐야, 내 상품하고 다른 상품을 쓰고 있다고 쳐봐. 같은 지정 상품이라 하더라도 내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쓰고 있다든가, 또 내 상품이 그 턱에 딱 동일하게 딱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 거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포함이 돼 있어야지. 그리고 썼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만 손해배상 인정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내 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썼다 인정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화장품하고 화장비누, 미용비누 케이스 말씀드렸죠. 인정 안 해준다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응할 필요 없는 거고 사용 중지만 응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 권리남용 항변하고 다음에 이제 소진론, 이것이 이제 그 시험에 아주 2차에 종종 나오고 1차에도 자주 나오고 2차에는 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소진 쪽은 권리남용 항변을 Abuse of Trademark Right이야. 권리남용 항변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공정한 거래일수를 해치는 상표권의 남용이야. 그러니까 남의 상표 쓰는 거 다 알면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등록을 해놓고 너 쓰지 마 이렇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형식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권리 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뭐야, 권리를 남용한 것이 돼가지고 부적법한 권리 행사다. 나아가서 이거 부정경쟁 행위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판례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옛날에 처음에 앞부분에 설명할 때 이 최초의 케이스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사임당 가구 사건이라 했죠. 청와대에 납품했던 가구 회사. 그거를 누군가가 등록 안 해놓은 걸 기화로 딱 등록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서 억울하니까 맞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야? 거기서 나온 판례가 이거는 형식적으로 상표권 취득한 거에 불과한다는 거야. 그런 거 남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즉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 등록이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형식적으로만 상표권을 취득해가지고 권리 행사를 한 거죠. 그러나 그건 권리 행사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실적으로는 막 부정경쟁이에요. 권리 남용에 해당하고 부정경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척을 한 거고, 오히려 그 사람을 거꾸로 부정경쟁 행위로 책임을 지게 이렇게 했죠. 그런 케이스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상표권, 그 요건은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이제 상표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해가지고 공정한 경제 일수와 상거 일수를 어지럽히고, 즉 그래가지고 소유자 사이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의 관계가 신성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려면 뭐 이거 뻔한 얘기 다.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이렇게 부정경쟁에 해당해가지고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이런 경우죠. 여기서 이 용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요거는 사실은 독일 상표법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걸 우리나라가 차용을 해가지고 이제 학설이라든가 판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하나에 굳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답안에 이제 써주시면 좋아. 에? 법적으로 벌 만한 가치가 없는 거다. 이거 결국 실질적으로는 부정경쟁이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때에 상대방에 오직 고통을 주고 뭐 손해를 입히려는 그런 것이고, 실제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런 주관적인 요건을 반드시 필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많이 객관식에서도 물어봤던 그런 문제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뭐 있으면 뭐 더 좋은 거지만 뭐 그런 거 없어도 여기에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참고 사례 ACM 사건인데, 요거는 실제 2차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ACM 원고는 ACM사의 국내 총판 대리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고가 이제 ACM사가 이제 국내에 상표 등록은 안 해놨었어. 우리나라에 수출은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원고가 그걸 총판, 예? 유통업자 들여다가 이제 판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가 그 대리점 업자가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 외국회사 이 사람 상표 국내에 등록 안 해놨네. 이래가지고 딱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업관계가 총판 대전 관계가 종료가 됐어. 이제 뭐 어떤 이유로 종료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ACM사가 이제는 직접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출자법인을 만들었어. 국내 출자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원고가 총판 대리점업자였던 자가 이 상표 등록 자기가 해놓은 걸 가지고 실제 사용하던 계약 관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사용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상표 침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표 사용하지 말고 인터넷 도면으로 사용하지 말고 또 전자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로도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금지해달라 이런 식의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행위는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와 수요자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상표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거다. 일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상거래에서 어지럽히고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게 상표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어지럽히고 상대방에 대한 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여서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인정되기 때문에 비록 원고 이 사건 상표권 행사가 권리 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 상표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해당돼서 이제 허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판례예요. 그래서 요까지는 이제 요까지 이렇게 한 것은 요까지는 사실관계죠. 그러니까는 2차 시험 문제에 이제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서 딱 제시를 해준 거야. 답안에 써야 될 내용은 뭐야? 요 빨간 거에 있는 문장이야. 예? 그러니까 뭐야? 상표법의 목적 생각하면 돼요. 완전 100% 똑같이 쓰실 필요 없어. 그 취지를 정확하게만 알면 돼. 이런 것은 상표 사용자 업무상 신용 유지와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는 상표 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또 공정 질서를 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이런 상표권은 법적으로 볼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이고 상표권 상대방에 대한 권리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록 이게 원고가 형식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했을 뿐 이런 것은 피고에게 권리 행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기술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확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 제15조와의 관계인데요. 예, 부정경쟁법 제15조에 의하면은 이제 상표법에 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적법한 상표권을 행사할 경우에 상표법에 의한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부적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은 뭐예요? 아까 사임당 사건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상표권 그런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고 플러스 더 나아가서는 부정경쟁 행위로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된다. 그래서 부정경쟁 방지법에 가지고 여러 가지 민형사정 어떤 제재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무효 사유가 명백한 상표권 행사와 권리남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 등록의 무효 심판에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 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은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특허권에도 마찬가지고 침해성이 있으면 잘못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거 무효 사유 없어? 이거 따지잖아요. 예, 무효.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소 사유 있는 상표권 행사와 권리 남용인데 요거는 무효의 경우와는 좀 달라. 무효의 경우에는 일단 명백한 등록 무효 사유가 없고 적법하게 출원 등록한 상표 이상은 비록 등록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취소 심결에 의해 가지고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취소의 효과가 효력이 어떻게 돼요? 취소하면 장래를 향해서 이렇게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불상 취소의 경우에만 심판을 청구한 때로부터 없어지고 나머지 사유들은 전부 다 총 9가지 사유인데 그중에 3호인 그것만 심판 청구할 때 없어지고 나머지는 취소 확정은 장래를 향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심판 중에 침해 소송 중에 아직은 취소가 안 됐다. 그러면 일단은 보호를 해줘야겠죠. 근데 그로 인한 금지 청구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취소 사유 있는 상표권 권리행사의 경우는 권리남용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항변이.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한 건데 이것도 실제 이제 2차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것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 상표권 남용 여부가 문제인 게 역혼동이에요. 역혼동, reverse confusion의 경우예요. reverse confusion.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이 상표권을 선출원해서 선등록 받았어. 그런데 이제 을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실제 거래해서 사용을 해. 그거 원래 침해 행위잖아. 근데 아무튼 사용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것이 그 사용으로 인해서 주주성까지 취득을 해버렸네. 수요자들이 이제 뭐하면 의뢰상표를 이렇게 알고 있어. 이런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 상표권을 행사하는 게 권리남용으로 저지될 수 있느냐,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후행상표권자가, 그래서 을이죠. 사용상표 관련해서 얻은 신용과 고객 흡인력, 즉 주주성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행 등록상표 상표권을 침해하는 침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후행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선후상표권이 상표권, 즉 갑이 자기 상표권에 기초해가지고 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는 게 판례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을 보호해주는 거 아니야? 도둑이 더 유명해졌다고 도둑놈을 보호해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실제
2차 시험에 출제되었던 사례예요. 카타나 골프 용품 사건이에요. 우선은 이 피고가 그러니까 카타나 골프 상표를 이렇게 카타나 골프 상표를 이제 그 등록이 돼 있었어요. 등록이 돼 있었는데 갑이 이런 상표를 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을이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을의 상표가 을의 걸로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이 여러 상표를 또 출원했어요. 카타나. 그런데 그러니까 을이 주지성을 취득한 다음에 이것을 출원했어. 그랬더니 갑이 출원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갑이 출원한 건데 이 상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34조 1항 12호 수요자 기만해 해가지고 을의 상표로 인해서 이게 거절이 됐어. 등록이. 왜냐? 을의 수요자 간의 특정인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해가지고 수요자 기반의 염려가 있다 해가지고 거절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을이 이제 와서 뭐라 하냐면 그거 터잡아가지고 자, 갑이 출원했던 카타나 이 상표조차도 내 상표가 수요자 간의 특정인 상표로 인식됐다라고 정당하게 인정을 해줘서 등록을 거절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정당한 그런 권리자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거절됐다고 한 사정을 들어가지고 이 의뢰상표의 사용이 그거보다 앞서 등록된 이 사건 종사표였고 카타나 상표과 관계에서 정당하게 피고 이런 의뢰상표 사용이 정당하게 된다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 그보다 앞서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를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갑이 권리 행사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갑이 먼저 출해서 먼저 등록받았고 을이 그 다음에 사용을 했어. 근데 을의 것이 유명해졌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또 갑이 출원한 것이 이 을의 상표 때문에 거절이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나중에 사용한 거잖아요. 갑이 등록된 이후에 나중에 유사상표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유명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적으로 볼 만한 가치를 형성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침해 행위로 의해서 유명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는 갑이 이거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대기업이 그냥 남의 상표 다 그냥 갖다가 상표 등록인 것이 지가 쓰고 지가 유명하게 되면 다 그냥 침해 면하는 거야? 그럼 중소기업들은 상표 등록해놓고 돈 없다고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침해를 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소진 항변이에요. 권리소진 항변. 이거는 다시 국내 소진 항변하고 국제 소진 항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국내 소진 항변을 보면 원리는 똑같아.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일단 적법하게 유통시킨 경우, 양도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건 이제 진짜 상품이잖아요. 그걸 양수인이 이제 그걸 다시 사용하거나 재양도 하거나 렌트를 하거나 이런 행위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테슬라 자동차를 샀어. 아니 그러니까 제너시스를 샀어. 내가 그걸 가지고 렌트업을 해도 현대자동차가 뭐라고는 안 해. 뭐라고 못 해. 현대자동차는 너가 렌트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내 걸 살 텐데 말이야. 네가 렌트하는 바람에 안 사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권리 행사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용어를 잘 생각합시다. lawfully하게, 적법하게야. 그 다음에 마케티드 된 거, 상표를 표시한 것을. 그래서 소진이 이론에서는 lawfully하게, 예? 그 다음에 트레이드 마크, 상표가 부착되는 때 ed를 붙여.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굿즈를, 예, lawfully 트레이드 마크 굿즈를 뭐야, 마케티드 해, 마켓, 예? 시장에 유통시켜.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상표권은 일단 한번 행사한 걸로 보는 거예요. 상표권을 행사한 걸로 봐서 그 상표권은 행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소모가 된 거야. 소진이 된 거야. 그래서 영어로 이건 exhausted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exhausted. 그래서 상표권 한번 행사했으면 끝난 거지, 뭐 그 상품에 대해서 또다시 행사하게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소모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소진 이론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이론은 doctrine이라고 했습니다. doctrine of exhaus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모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이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미 소모됐기 때문에 두 번 권리를 행사할 인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상표권자가 아니고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자, 즉 사용권자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러플리하게, 적법하게 인더마켓 시장에다가 트레이드마크 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마케티드 유통시켰어. 그런 경우에도 exhausted 된 거예요. 소모된 걸로 봐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 다시 누군가가 전전 유통시킨 행위, 양도를 하든 뭐 사용을 하든 뭐 이들의 대여를 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내 소진 항변, 무슨 소리야, 나 이 상품은 네가 판 거를 누구한테로부터 산 것뿐인데 왜 나한테 이걸 침해라 그래? 그걸 쓰는 것뿐인데, 또 그걸 파는 것뿐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통상사용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사용권자로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사용권자는 계약상에 어떤 조건을 붙이는 수가 있어요. 너 여기서만 팔아. 예? 요렇게만 팔아. 그런데 이거를 위반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로.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막 소모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침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실제 2차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예. 메트로시티 사건이에요. 메트로시티 사건. 이건 시계 사건이에요. 시계 사건. 예. 시계 사건인데, 자, 여기를 볼까요? 피해자 회사는 그 권리자겠죠. 상표권자. 등록상표 요거 메트로시티의 상표권자예요. 상표권자로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공소의 회사에 위 등록상표 증상 팔목 시계 등 상품을 개발할 권한을 이제 줬어요. 그런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을 했어. 아. 근데 이제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는 상표권자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아 공소회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소위 진정상품이야. 에? 상표권자가 있고 사용권자가 있어. 그리고 병이 있는데 여와 이 사이에는 사용권 계약을 체결을 했어. 그래갖고 을이 만든 시계를, 얘는 정당 사용자죠. 병이 이거를 사가지고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진정 상품이죠. 근데 을이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해서 파는 거야. 라이선스 계약에 보면은 뭐 인터넷 쇼핑몰에는 팔지 않는다. 뭐 고급 매장에만, 롯데백화점, 뭐 신세계, 뭐 이런 현대백화점 이런 데만 이렇게 팔고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판매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 걸 위반해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을 시켰어. 그랬더니 이거는 침해 상품이라는 거야. 왜? 네가 아무리 의뢰한테 샀다 그래도 을하고 나 사이에 계약에 보면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근데 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물건을 판매되는 상품을 샀으니까 그거는 인터넷 쇼핑몰에 파는 것은 뭐야? 계약에 의한 적법한 상품이 아니다. 계약에 따른. 그러니까 그건 침해 상품이니까 너가 아무리 의뢰에게 샀다 그래도 그것은 침해 상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병원 무슨 소리야. 그건 갑과 네 사이 간의 계약의 문제지 상표법상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건 진정상품인 건 맞잖아. 의리 저기 한 것은.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미 진정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상표권 침해가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통신청만으로는 상표 출처표시가 품질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공소의 회사가 피고인에게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으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 효력과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또 대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언제 판례야? 2020년 1월 30일 판례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나왔어. 아주 최근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나온 거 판례는 2차 시험에 1차 시험에 사례화돼서 저는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년 내지 5개년도 판례들은 더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 특히 최근에 1년 이내 더욱 말할 것 같고 3년 이내 이런 거 더 비중을 주고 5년 이내 하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피치를 올려야 돼요. 막판에는 잘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이제 국내 소진 이론에 따라 가지고 양수인이 이렇게 진짜 상품을 이렇게 유통시키는 거, 전전 유통시키는 거는 이제 소모 이론에 의해 가지고 침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해. 그것이 이제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로 가공이나 수성을 하게 되면 그땐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유통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가공이나 수선했다고 무조건 침해가 아니고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로. 이거는 여러 번 나왔던 판례죠. 언급했던 판례인데 그럼 어떤 경우가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아놓으셔야 팩트 별거 아니지만 당해 상표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 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 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건 여러 번 언급했던 판례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소진 항변이에요. 즉 진정상품 병행수입 항변인데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병행수입 잠깐 언급할 때 제가 언급했던 것인데 이제 상표 이걸 허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그동안 있어 왔었다 그랬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국내에서야 그렇게 큰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외국인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실무에 적용한 거니까는 이제 공업소유권 보류의 파리 협약에 의하면 상표 등록 독립의 원칙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상표 등록을 바꾸자 하려면은 각국별로 등록을 해야 돼. 상표 등록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자가 이제 예를 들면은 갑이 미국에도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등록을 해놔. 이렇게 이제 해놓는 경우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갑이 외국에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적법하게, 러플리하게 판매해서 유통시켰다는 얘기죠. 그런 상표품, 러플리하게. 그런 것을 상표품이라는 건 뭐야?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라 이런 얘기. 트레이드마크 우스는. 이것이 곧 뭐예요? 진정상품이 상표권자가 했으니까.
외국의 상표권자가 이것이 진정 상품이야. 영어는 genuine goods라 그래. 이것을 제3자가 이제 그 외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국내에 그대로 이렇게 수입하는 행위, 이거 패러럴 임포테이션이라, 이게 병행 수입이에요. 그대로 들어온다 해서. 그래서 그 외국 상표권자가 이 국내에 여기 우리나라에 등록된 이 상표권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금지론과 이제 허용론, 병행 수입, 이거는 침해라고 봐야 된다. 그러려면 뭐하러 각국별로 등록을 하게끔 했느냐는 거야. 각국별로 등록을 해. 상표 등록 원칙에 따라서 각국별로 등록을 한 것은 각국별로 보호를 해준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상표제도 운영을 봐라. 외국의 등록례는 구애받지 않고 자국의 것은 자국 법령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심사해가지고 등록을 허용해 준다. 그리고 상표권은 그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래 놓고 왜 병수입에 있어서는 그걸 허용을 해 주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미국에서 100달러 파는 거, 한국에서 150달러 파는 것은 운송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별도 한국어로 된 그런 광고비도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한국은 AS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니까 AS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병은 제3자는 아무런 거기에 기여도 한 바 없이 그대로 들어다가 자기가 광고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AS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해가면서 편승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120불에 파는 거지 나는 150불에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은 마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나 손해되는 거 아니냐.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AS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왜냐면 이놈들이 다 팔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AS 하려고 그러면은 원래 정식 수입업자 있잖아요. 그 사람 AS 센터를 알려줘. 거기 가서 고치라고. 그러면 거기 얼마나 황당해. 거기 안 해줘. 우리가 판매한 제품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게 명품들 경우에는 그 제품마다 번호가 있잖아요. 고유 번호가. 그러니까 지들이 팔았던 상품인지 아닌지 알아. 그러니까 AS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그렇지 않고 비싸지 않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제품마다 품목 언제 그걸 다 달아? 겨우 10만원, 20만원짜리 좀 몇만 원짜리 팔면서. 근데 AS는 거기다 다 하려면 AS 전화 받고 응대하기도 바빠. 콜센터 운영하기도 바빠.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 실제 있거든요. 근데 있는 걸 봤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 그런 거보다 허용론의 경우에는, 아니, 이거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건데, 꼭 이 사람만 수입을 해서 팔아야 되느냐. 경쟁을 붙이면은 독점 이윤을 공정한 적정 이윤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제학에 보면은, 독점 시장의 파트를 보면은, 시장의 종류 나오잖아요. 완전 경제 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과점 시장 나오잖아요. 그 독점 시장 이론 딱 펼쳐봐. 경제학 원론에. 그럼 그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가격 차별화를 시장마다 쳐야 되거든. 그래갖고 각 시장의 여건에 맞게끔 가격을 차별화하면은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그게 독점. 근데 그 차단하는 방법 중에 그 막 중에 하나가 상표권을 이용하는 거야. 실제 유럽의 회사들이 그래 왔으니까, 명품 회사들 중심으로 그래 왔으니까. 그럼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국내에서 경쟁 붙이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못 팔 거 아닙니까? 적정 이윤을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적정 이윤으로 가격을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정한 그런 경쟁이 있어도 확립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병행 수입을 허용을 해도 출처에 혼동이 오는 것도 아니고, 왜냐 똑같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역만 다를 뿐이지 같은 상품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좀 싼 가격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양 제품에 오리지널 제품하고 진행성이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품질 차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초기에는 금지론이었는데 나중에 점점 허용론이 대세를 이뤄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각국이 이게 빗장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창 이게 진상평균 수입이 많이 국제 통상에 있어서 문제되고 국제회의 갈 때마다 막 이슈가 되려다가 점점 이렇게 문호를 여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이거는 정당한 행위다. 진상평균 수입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병익수입업자가 상표권자와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정상 병익수입 행위가 그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요건을 구체적으로 갖춰야 되느냐 하는 거야. 우선은 정당 사용자가 상표를 부착을 했었어야죠. 외국의 상표권자나 또는 그로부터 사용 허락을 얻은 정당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일성 있는 관계, 동일인의 관계여야 돼. 이걸 동일인의 관계라고 얘기해, 동일인. 동일인의 관계여야 돼. 그러니까는 미국도 갑이고 한국도 갑이다. 그러면 완전히 동일이지 뭐. 근데 미국은 갑인데 한국은 을이야. 그러면 다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을은 갑의 뭐 여기 현지 법인이냐. 그러면 동일인의 관계야. 또 을이 뭐야 어떤 회사인데 갑이 뭐야 지분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동일인으로 봐요. 에? 예, 근데 또 을이 뭐야 총판 수입업자에 불과해. 갑에. 그것도 동일인이야. 이런 것처럼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서 이것은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동일인. 왜 그런 줄 알아요? 병익수입을 허용을 하니까 병익수입을 원하지 않잖아. 상표권자는. 샤넬 같은 경우 봐. 어떻게든지 뭐야. 자기네 거 비싸게 이렇게 팔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는 제3 루트를 통해서 막 제3자가 막 들여갖고 막 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샤넬이 그랬던 게 아니고 아무튼 그런 회사들이 국내에 뭐야. 상표권 너 샤넬은 네 이름으로 등록을 해.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미국은 프랑스는 갑이고 대한민국은 을이잖아. 그럼 동일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을이 뭐야 수입금지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3자는 못 들어오는 수가 있다고. 갑한테만 허용을 하고 을한테는 못 들어오게 해. 아니면 지가 수입하는 것만 하고 예를 들면 유로통상이라는 회사가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해놓고 뭐야 유로통상은 지는 들어오게 하면서 남은 못 들어오게 해. 에? 왜냐하면 상표권은 대한민국은 유로통상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샤넬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쳐봐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야? 실질적인 동일인의 관계, 즉 법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서 동일이면 그런 것도 동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수입된 상품하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상품하고 차이에 품질의 차이가 없어야 돼. 품질의 차이가.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파는 거는 이렇게 파는 거하고 외국에 얘기 들여오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막 들어와.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비싼 게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미국 회사나 프랑스 회사가 저기 뭐 미얀마에서 만드는 것도 예를 들면 있다고 칩시다.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고 싼 소재로 만들어. 동남아에 존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만큼은 안 되니까 너무 비싸면 그렇게 안 팔리니까 적절하게 하려고. 그런 경우에 그거를 들여오는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도입해서 판매됐던 그런 상품하고 품질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이제
병행수입 허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품질 차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요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를 표시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외국 상표권자하고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의 관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품, 진전 상품하고 현재 판매되는 이런 상품하고가 사이에 품질 차이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여기서 품질 차이는 것은 뭐냐? 제품 자체 성능이나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AS 같은 거, 그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 지원이라든가 무상 수리, 부품 교체 이런 것들의 유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외국 상표권자가 내지 정당 상표권자 상표를 부착한 이후 거래 당사자의 판매지 제한 약정에 위반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그 상품이 판매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으로는 이것은 진전상품 병행 수입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상표권이 그 침해라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내 경우나 마찬가지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병행 수입자도 이제 물건을 이렇게 들여왔으니까, 아주 병행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이제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물건을 들여왔으면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표권자 상표를 사용해가지고 광고 선전 행위를 하는 거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또 출처 혼동이나 품질 오해 이런 것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면은 그거는 상표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 위법성이 있다고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수입 업자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더라도 오인운동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상표 기능을 해야 할 염려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거는 적법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버버리 사건. 자, 버버리 사건에서 이제 병행수입자 이렇게 광고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다 했냐? 선정 광고물, 리플레이 이렇게 찌라시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랬겠죠. 그 다음에 포장지, 선정 광고물, 포장지, 쇼핑백, 내부 간판 이렇게 쓴 거, 그거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당한 거다 이렇게 했어. 하급심이 이거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병행수입자 이렇게 한 것은 병행수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행위에 불과한 거지. 이거 뭐, 그리고 버버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한 거 아니냐 이거야. 다른 상품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외부 간판, 명함 이런 데 쓴 거는 이거는 침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판례가 무슨 소리냐 이래. 그 외부 간판이나 명함에 쓴 것도 상표권 침해 아니다. 왜냐? 상표의 기능을 훼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버버리 제품을 또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오인운동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버버리 제품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한 것 뿐이니까 이거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회피했을까요? 그게 아니야. 같은 사건을 판례해서 그러나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두 번째 판례. 그러나 좋다 이거야. 내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선정 광고물 이런 것은 이제 침해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런 사무소나 영업소나 매장의 외부 간판, 명함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가는데 어떤 복합 쇼핑몰이 있는데 버버리라고 싹 멋있게 간판 달고 거기 안에서 병행 제품 버버리 가방 판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버버리에서 지영하는 곳인가? 아닌가? 영업의 표시로서 이게 이 샵은 병행,
여기는 여기 버버리의 대리점인가? 직영점인가? 이렇게 영업 표시로서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간판 자체가. 또 명함에다가 이렇게 줘봐. 버버리 해가지고. 이 사람 뭐 버버리 무슨 뭐 한국 뭐 지사장인가? 지점의 무슨 뭐 부장님인가 과장님인가 대리인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 표지로서 이렇게 사용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영업 출처 혼동행위 부경법 2조 1호 남목에 해당하는 거거든. 이게 가는 상품 출처 혼동행위. 나는 영업 출처 혼동 거기에 해당한다고. 영업 출처 혼동행위. 그래서 이거 부경법에 해당한다고.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는 아니지만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는 해당한다고 보는 거야. 뭘? 외부 간판 명함에 쓴 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내부 간판 포장지 쇼핑몰 백 선정광고 쓴 거는 상표 침해도 아니고 부기법도 아니야. 부정경쟁행위도 아닌데 요거 외부 간판 이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럴까? 내부 간판은 좋다가 그러나 포장지라든가 쇼핑백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제작을 해 새로 똑같이. 그래갖고 거기서 해도 그 침해가 아니야? 과연 그럴까? 그건 약간 델리케이트한 문제. 그래서 병수 업체들도 뭐예요? 그런 포장지나 쇼핑몰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좀 삼가하지. 아니면 차라리 뭐야? 자기네 취급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병행 수입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페라가모라든가 버버리라든가 프라다라든가 구전 이런 걸 한꺼번에 쭉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포장지는 대개는 그런 걸 사용을 안 해. 왜냐하면 이거 버버리 케이스인데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이 달리 나올 수가 있어. 포장지나 쇼핑 이거는 침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현재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나이키 사건이야. 나이키는 이렇게 이제 외부 간판이나 명함뿐만 아니라 플랜카드를 딱 걸어놓은 거야. 나이키 많이 보셨을 거야 아마.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경기도나 어디 지방 이렇게 뭐 맛집 찾아다니면서 보면 플랜카드 길거리 쫙 폈죠. 나이키 뭐 크게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판매점 외부에 설치된 현수막, 현수막 이것도 영업 출처. 영업상 있었던 활동과 혼동을 하는 것이다. 영업 출처 혼동행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보면은 저 사람 문제될 수도 있겠구나. 어느 날 가면은 그런 거 뭐 다 없어졌어.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제 외부 간판 떡 달고 복합 쇼핑을 가서 딱 달고 이제 내가 쓱 지나가다 저거 언젠가는 문제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에 딱 하니까는 없어졌어 간판이. 그리고 또 병의수 제품도 없어졌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도 아무튼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동일인의 관계인데 외국의 상표권자가 있어. 미국에 A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리야. 근데 얘가 전용 사용권자야. 전용 사용권자. 전용 사용권자야. 전용 사용권자인데 요것을 이제 단 한 개라도 가외 제품을 수입해와. 그러면 전 품목에 대해서 다 풀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병역 수입해도 돼. 근데 의리 뭐예요? 100% 국내에서 생산 제조를 해. 그런 경우에는 병역 수입 제품이 못 들어와. 그거는 침해로 봐요. 폴로 사건. 일경물산이 이제 국내 전용 사용권자예요. 폴로 상표 부착된 의류를 이제 국내에서 제조 판매해 왔어요. 판매만 해서 안 되고 제조도 했어야 돼요. 제조와 판매를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일경물산하고 폴로 사이에 어떤 동일인의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남이란 얘기야.
그렇게 해가지고 병행 수입은 허용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을한테 계약을 할 때 너 계약 끝나면 이 상표권 나 돌려다오, 뭐 이런 식으로 등등 하면서, 또는 또 갑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한국에 을한테 전용사용권을 줘. 그 대신에 을한테 100% 국내에서 제조, 판매 이렇게 권한을 줘요. 그래도 마찬가지야. 을이 100% 국내에서 제조, 판매를 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제3자는 못 들어. 왜냐면 그 전용사용권자 사업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 사용권을.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라도 수입을 해와 가외 제품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풀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풀리는 거야. 병행 수입 허용이 돼. 그러니까 100% 전량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를 했을 경우에 한다는 조건하에 전용사용권자가, 그런 경우에는 병행 수입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들어왔다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판례예요. 폴로 사건. 나중에 그 화승 사건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기타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표법하고는 직접 관계는 안 돼, 넓게는 관련이 있는 겁니다. 관세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그 지정표현수 관련해 가지고 고시를 두고 있어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해 가지고, 여기 보면 주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동일인의 관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건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 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 앞에 설명드린 것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한두 번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면 그러나 기업에 있는 분들은 뭐야, 그 고시 내용 잘 숙지해 놓으셔야 돼. 병행수입하고 관련된 그런 업무와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면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동일인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허용되고 이런 것은 허용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행 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고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그 병행 수입을 막으려고 명품 업체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뭘 하게 되면은 뭐 계약을 파기한다, 뭐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병행 수입을 막으려는 여러 가지 장치 조항을 두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 뭐 불공정 행위야.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형사처벌도 돼, 과징금도 당하게 되고. 그 때문에 그 고시 내용 교재에 있으니까 그걸 잘 보셔. 그 계약서를 검토할 때 뭐예요?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 왜냐? 나중에 사용권자나 누가 그 계약서를 공정위에다 신고해버린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특히 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안 돌아갈 때, 그런 수가 있단 말이야. 제3자가 또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만들 때라든가 또는 계약서를 리뷰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그런 걸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표요건 침해에 있어서 방어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